박원순 서울시장 추천도서 강남의 탄생 6번째 한종수 강희용 지용 79페이지 323페이지 찾아보기 기타 디귿 단국대학교 95 단란주점 234 당신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황두진 70 대모산 197 198 대치 62 72 73 대한주택공사 72 124 125 대형병원 80 내지 82 던킨도너츠 86 도곡 25 67 72 도산공원 79 186 203 204 도산대로 59 82 87 186 도시계획 126 196 242 등 도시기본계획 267 내지 278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 69 동국대학교 95 195 동작구 19 50 276 땅값 22 32 35 등 (79페이지) 앞서 이야기한 상공부 단지는 행정수도가 추진되면서 취소되었지만 대신 최대 규모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삼성동에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한국전력이 삼성동 터를 참여유 있게 잡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건너편에 있는 선정릉은 그렇게 야박하게 굴며 부지를 적게 주고 도산공원 외에는 공원 용지조차 따로 없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말이다. 이전은 아니지만 1991년에 한국은행이 역삼동에 강남본부를 차렸다. 정확히 말하면 전산본부라는데 화강석으로 마감한 고전적인 외관으로 보아 남대문로 본점을 기본으로 삼아 양식을 약간 바꾸어 지은 듯하다. 확실히 전산본부라고 볼만한 외관은 아니다. 누가 국가기관, 그것도 한국은행권을 발행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할까봐 이렇게 만들었나 싶다. 그래도 현대식 빌딩만 가득 찬 강남에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건너편에 42층 높이를 자랑하며 우뚝 서 있는 GS 빌딩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건물 역시 관공서답게 한국전력처럼 여유 있는 공간을 자랑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서울은 아니지만 과천 제2청사와 과천 신도시 건설도 강남 개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과천은 광명시와 함께 경기도 내에서 서울 전화번호를 쓰는 유이무삼의 도시이기도 하다. 과천과 광명시. 박정희 대통령은 1960년대 후반부터 관악산을 등지고 동쪽에 청계산, 남쪽으로는 인덕원, 고개에 둘러싸인 이 분지를 주목하고 있었다. 관악산을 등지고 있어 적의 포격과 폭격에 안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 동지였던 김재춘에게 1967년부터 68년까지 136만 평의 땅을 사게 했고 핵폭탄과 미사일 등 비밀무기를 만들 연구소와 생산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조차 북한이 보유한 프로그 미사일의 유효 사정거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 청사와 대공원을 건립하는 쪽으로 계획이 전환되었다. 1978년 1월 과천이 제2정부 종합청사 후보지로 발표되었다. 그해 10월 30일에는 대공원이 공사에 들어갔고 다음해 4월 10일에는
제2정부종합청사가 착공되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완성을 보지 못하고 비명에 가고 말았다. 1982년 6월부터 새 청사에 경계부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기관들이 입주했고 1984년 5월 1일에는 대공원도 완공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과천시는 전국의 기초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재정 자립도를 자랑하는 데 이유는 간단하다. 인구는 적은데 비해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장 수입이 좋은 경마장이 있기 때문이다. 80페이지 대형 병원의 메카가 되기까지 도시에 가장 필요한 시설 중 하나는 병원이다. 그래서 강남 개발 초기인 1977년 7월 2일 서울시는 시립 중부 및 남부병원을 통합하여 시립 강남병원을 삼성동에 개원했다. 최근 이 병원이 종단구 신내동으로 이전했으니 강북 영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에는 중구 을지로 류가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있는 시설도 강남으로 퍼준하는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시립병원으로는 부족해서 서울시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마침 병원 신설을 추진하자 3호 개발로 하여금 도곡동 토지를 연세대학교에 팔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영동 세브란스병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1975년 영동 지역의 의료시설은 일반 개업의 27개소 정도로 열악했다. 1983년 연세의료원은 8년의 준비 끝에 영동 세브란스병원을 개원했고 강남 주민들은 종합병원이며 대학병원인 이곳에 만족하며 진료를 받았다. 영동 세브란스라는 지역성이 가미된 명칭은 2009년 3월에 강남 세브란스로 개명됐다. 영동 세브란스의 개원부터 지켜봤던 지역 주민들은 영동에서 강남으로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병원의 명칭 변화에서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사 가톨릭대 부속병원인 성모병원은 고속버스 터미널 남쪽의 부지를 사서 1975년 77년 5월 기공식을 열고 1980년 5월 개원하였다. 산부인과의 대명사인 차병원 역시 모태는 강북이지만 1984년 강남 차병원을 개원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현대의 아산병원과 삼성의료원의 개원은 1989년 6월과 1994년 11월로 이들보다 한참 늦었다. 일원동 원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삼성의료원 자리는 원래 자연 녹지로 물이 잘 차는 땅이었다고 한다. 아산병원의 경우 개원 초기 홍수로 인해 1층이 침수되어 수억억 원의 장비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 후 둑 공사를 하여 지금은 그런 염려가 없어졌다. 2009년 9월에는 강남 을지병원도 도산대로에 개원했다. 강남 을지병원 건물은 튀는 외관이 돋보이기는 하지만 건축 잡지 스페이스가 선정한 최악의 건축 16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렇게 강남은 의료시설 면에서도 한국 최고의 지역이 되었다. 최근 삼성병원이 메르스의 진원지가 되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강남의 병원은 물론 전화도 없어 돌연한 사고나 병이 생기면 속수무책이었던 시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몇이나 될까.
언제 쓴 거지? 짠. 2016년? (82페이지) 교회와 성당 이야기. 현재의 강남을 만드는 데 기여한 존재로 대형 교회들을 빼놓을 수 없다. 이 교회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는 김영삼과 이명박 두 대통령의 탄생으로 증명되고도 남는다. 강남의 대형 교회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처음부터 강남에서 시작한 경우고 다른 하나는 강북에서 이전한 경우다. 전자의 대표는 이명박 정권 시기를 풍미했던 유행어 고소영의 한 축을 이룬 소망교회다. 이 교회는 곽선희 목사가 1977년 8월 24일 11명의 신자를 모아 시작했으며 같은 해 10월 2일 현대아파트 11동 1101호에서 창립 예배를 열었다. 신자들이 늘어나자 근처 건물의 일부를 임대했는데 묘하게도 당시 천주교 압구정 본당도 같은 건물에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하여 거대한 소망교회를 이룬 광 목사는 압구정 소망교회를 물려주지는 않았으나 분당 소망교회를 아들에게 맡겼다. 사랑의 교회는 옥한흠 목사가 개척한 교회로 역시 강남에서 문을 열었다. 옥한흠 목사 사후 사랑의 교회는 최근 서초동에 3천억 원짜리 성전을 짓는 등의 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물론 강남에서 시작한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로 성장한 것은 아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음마 아파트의 상가에는 믿기 어렵지만 한때 100개가 넘는 개척교회가 들어섰다고 한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몇 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말이다.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총현교회와 광림교회다. 두 교회는 공희 담임 목사 세습으로 세간의 큰 비난을 받았다. 특히 총현교회는 부자 간의 싸움까지 일어나 현재 교인은 전성기의 40% 수준인 12,0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부자까지 싸워? 현재 한국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좋은 인적 자원이 대형 교회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대형 교회가 반드시 좋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와 별개로 멀리서 강남의 교회를 찾은 훌륭한 인물들이 대형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 교회에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 대형 교회에서 일개 군중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데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큰 교회들이 거대한 건물과 시설로 교세를 자랑하는 모습은 결코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담이지만 압구정 다이어리 지은이 정수현은 괜찮은 강남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광림교회를 꼽은 적이 있다. 예배가 끝난 후 데이트하기 좋은 근사한 장소가 많기 때문이라나 광림교회는 명동성당보다도 더 크고 비싼 파이프 오르간을 자랑한다. 하지만 전문 연주자들은 명동성당을 훨씬 선호한다. 왜 그럴까? 명동성당은 벽돌로 만든 건물이어서 연주의 잔향이 2초가량 유지된다. 하지만 광림교회 건물은 목사의 설교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강력한 흡음재로 마감해서 잔향 시간이 0.5초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구나 자랑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파이프 오르간을 강단 양쪽에 배치했는데 이 역시 문제다. 파이프 오르간 소리는 머리 뒤쪽에서 울려야 호소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명동 성당의 파이프 오르간은 유럽의 성당들처럼 뒤쪽에 설치되어 있다. 성당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강남의 대형 교회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강남의 성당들 역시 규모가 만만치 않다. 특히 1984년 9월 2일 첫 미사를 봉헌한 역삼동 성당이 대표 주자인데 아주 잘 지었다고 소문난 성당이다. 강남에서도 요지인 이 땅은 어느 사업가가 꿈에 이상한 문장, 그림이 자기 땅에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인지 궁금해하다가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했을 때 그게 교황의 문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느님의 성전터라 믿고 기승했다고 한다. 금싸라기 땅이니 하늘에 보화를 쌓았다고 할 수 있을까? 역삼동 성당의 규모는 명동 성당과 비슷하다. 그러나 지하 등 활용 공간이 많아서 오히려 더 넓게 쓰는 듯하고 또 첨단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좋은 성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 장좌라는 지위도 있고 강남 가톨릭 문화원 및 서강대학교 사회교육원, 청소년회관 등이 있어 문화활동 지원이란 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역삼동 성당은 방배동 성당과 함께 강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톨릭 신자들의 결혼식장이기도 하다. 어쨌든 강남의 교회나 성당도 같은 성장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을 움직이는 막강한 파워 엘리트들이 다니는 강남의 교회와 성당들은 앞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말까? 85페이지 강남 고급 맛집, 갈빗집과 패스트푸드점. 신흥 중산층이 서서히 강남에 모이고 3조 호황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머니에 여유가 생기자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 이왕이면 분위기 있는 식당을 찾게 되었다. 1981년 삼원가든을 시작으로 늘봄공원, 초원공원, 수원성 등 커다란 가든형 갈빗집들이 논현동과 압구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세 자릿수에 달하는 종업원 500명을 넘게 수용할 수 있는 좌석, 또 세 자릿수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비단 잉여가 논이는 연못, 인공폭포와 물레방아, 국적 불명의 정자와 석등을 갖춘 가든형 갈빗집들은 전원생활에 대한 향수를 묘하게 자극하면서 성황을 누렸다. 한편 이에 자극받아 중국성이나 만리장성 같은 대형 중화요리집도 문을 열었다. 이러한 고급 음식점들의 등장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키치 문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하면 상류층이 된다는 허영에 기대어 급조된 문화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자란 소년들에게 이런 갈비집들이나 중화요리집들은 멋진 신세계나 마찬가지였다. 또 바이어들을 대접하기 위해 품위 있는 장소를 찾는 기업들이 애용하는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자동차 문화가 더 확산되는 가운데 교외에 더 좋은 갈비집들이 생겨났고 강남의 땅값이 더욱 치솟으면서 삼원가든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갈비집들은 사라지고 말았다. 1980년대 초반에 등장한 강남의 가든형 갈비집들은 영동 문화의 한 단면이었다. 갈비집이 등장하기 조금 전인 1979년 10월 소공동 롯데백화점의 개장과 함께 롯데리아가 등장했다. 그와 함께 코니 아일랜드, 던킨 도너츠, KFC, 맥도날드, 버거킹 등
미국식 패스트푸드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 패스트푸드점들은 햄버거, 핫도그, 아이스크림, 닭튀김 등 간편하고 영양이 풍부한 메뉴를 다양하게 내놓았고 젊은이들의 약속 장소로 인기를 끌었다. 이를 계기로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셀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했다. 여기서 어린 시절 강남에서 성장한 그래도 나는 서울이 좋다의 저자 어영욱의 회고를 소개한다. 내가 6학년이 되었던 1988년 여전히 전체주의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던 대한민국은 올림픽의 열기로 가득했다. 우리는 곧 선진국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선두주자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압구정동에는 한국 맥도날드 1호점이 문을 열었다. 지금 또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우리네 가족은 오픈에 맞추어 맥도날드로 외식을 갔다. 회사 연수로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아버지께서 추억을 되새기듯 가보자고 하신 것이다. 우리 가족은 긴 줄을 기다려 가장 비싸고 맛있어 보이는 빅맥 세트를 주문했다.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황홀한 맛은 아니었지만 마요네즈 범벅의 햄버거를 먹으면서 어쩐지 시골 촌뜨기에서 탈피하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주류 문화권의 일원이 된 것이었다. 미국식 패스트푸드점들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고 기껏해야 짜장면과 학교 앞 불량식품에 만족해야 했던 꼬마들의 입맛을 미국식으로 바꾸어 갔다. 1986년 강남 도산대로에서 자동차에 탄 채 메뉴를 받을 수 있었던 KFC 드라이브 스루 스토어까지 문을 열었고 맥 드라이브도 생겨났다. 시간이 지나 강남 사람들을 위시한 한국인들의 입맛이 까다로워지면서 칼로리가 높은 정크푸드로 인식된 미국식 패스트푸드들은 한물 까기 시작했다. 특히 도산대로 KFC 드라이브 스루 스토어는 강남 개발이 확산되면서 땅을 파는 쪽이 나왔는지 곧 문을 닫았다. 1992년 TGI 프라이데이스가 양재동에 1호점을 오픈하면서 패스트푸드와는 차원이 다른 음식을 제공하는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속속 등장하게 된다. 지금은 일반화된 음료 리필 문화는 TGI 프라이데이스의 개장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본격적인 시푸드 뷔페인 마키노차야와 대형 퓨전 레스토랑이자 이자카야인 코디차야는 각각 역삼동과 신사동에서 영업을 시작했고 19금 식당인 후터스가 한국에 첫 점포를 낸 곳은 압구정동이었다. (88페이지) 강남의 탄생. 백화점 기업들의 요람. 서구와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근대식 백화점들은 당연하게도 역에서 멀지 않은 구도심에 위치했다. 우리의 서울 역시 서울역과 가까운 명동 일대에 신세계 백화점, 미도파 백화점, 코스모스 백화점이 자리 잡았고 1979년 개장한 롯데 백화점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 백화점은 명동이라는 고정관념이 서울 시민에게 있었다. 기껏해야 청량리의 롯데 백화점 정도가 비교적 외곽에 있는 백화점이었는데
사실 이조차도 청량리역에 인접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 강남이 생기고 여기에 백화점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그러한 고정관념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백화점과 비슷한 개념의 한양 쇼핑센터가 1979년 압구정동에 들어선 것을 시작으로 1980년 12월에 뉴코리아 백화점이 반포에, 1983년 여의도 백화점이 여의도에 생겼다. 그리고 1985년에 백화점의 신기원을 이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과 도곡동 그랜드백화점이 들어섰다. 특히 1988년 삼성동에 들어온 현대백화점은 다른 백화점과 달리 대규모 문화센터와 금융, 부동산, 여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파격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백화점 문화를 창조하였다. 한화는 한양쇼핑센터 영동점을 인수하여 1990년 9월 해외 명품 위주의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변신시켜 새로운 쇼핑 문화를 만들어냈다. 삼풍백화점과 영동백화점은 강남에서 시작해서 강남에서 끝난 백화점들인데 둘 다 팔자가 사나웠다. 1983년 8월 논현동에서 개장한 영동백화점은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지만 현대백화점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1993년에 폐점하였다. 이후 영동백화점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나산백화점이 되었으나 그룹의 도산과 부실시공으로 흘린 뒤 터가 방치되었다가 최근에야 모 투자회사에 넘어가 오피스 빌딩이 세워지고 있다. 해방 이후 최대의 비극을 낳은 삼풍백화점 이야기는 따로 하려고 한다. 진로그룹이 양재동에 세운 아크리스 백화점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한신공영을 모태로 한 육화 백화점 역시 지나치게 확장하다가 1998년 해체되었고 2003년에 이랜드에 넘어갔다. 롯데와 신세계라는 백화점계의 두 거인도 강남에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롯데는 잠실에 거대한 거점을 마련했지만 강남구와 서초구에는 신규 진출하지 못했다. 대신 2000년에 그랜드 백화점을 인수해 롯데백화점 강남점으로 삼는 데 그쳤다. 아마도 롯데가 고급스러운 이미지에서 현대백화점보다 밀리는 이유는 강남을 선점당했기 때문이 아닐까? 신세계도 영동백화점을 잠시 운영하다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2000년 9월 센트럴시티를 완공하고서야 본격적인 강남 입성에 성공한다. 이렇게 보면 강남은 아파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백화점 기업들의 요람이자 무덤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91페이지 5. 명문학교들의 개척시대. 강남으로 모여드는 명문학교들. 5. 강남으로 모여드는 명문학교들. 자의반, 타의반, 명문학교들의 개척시대. 학원도 특별한 강남. 6. 개발 초기의 풍경. 103페이지. 초기 강남의 랜드마크들. 초창기 강남을 노래하다. 초기 거주자의 증언. 제2부. 더 커지는 강남. 7.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그리고 잠실 119페이지. 8. 더 커지는 강남 161페이지. 9. 강남의 부촌들 175페이지. 10. 강남의 허파들 193페이지. 11. 지난날의 그늘 207페이지.
명문학교들의 개척시대 5. 91페이지 강남으로 모여드는 명문학교들. 강남을 현재의 강남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것들이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 명문고들의 강남 이전을 빼놓을 수 없다. 1970년대 초 서울의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면 흔히 5대 공립과 5대 사립을 꼽았다. 경기고, 서울고, 경복고, 용산고, 경동고가 5대 공립이었고 중앙고, 양정고, 배재고, 휘문고, 보성고가 5대 사립이었다. 여학교로는 경기여고, 창덕여고가 명문 공립이었고 이화여고, 숙명여고, 진명여고, 정신여고가 명문 사립이었다. 이 중에서 용산고와 경동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사대문 안에 몰려 있었다. 그런데 이 명문 학교들 대부분이 강남으로 이전하게 된다. 영동 개발을 시작한 구자춘 시장의 다음 구상은 강남 이전이었다. 구자춘 시장이 명문고를 강남으로 옮기기로 한 배경에는 삼획구상, 기존 사대문안과 여의도, 영등포, 그리고 강남의 실현과 함께 도심 교통난 완화도 있었다. 종로구와 중구에 몰려있는 이른바 명문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등하교로 인해 도심교통 체증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었지만 또 다른 속셈이 있었다. 아직 4.19 혁명과 6.3 학생운동의 기억이 생생할 때였고 학생들의 힘을 잘 알고 있던 권력 집단들에게 청와대와 중앙부처 가까이에 있는 서울대학교와 고등학교들은 신경 쓰이는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한편으로 사대문 안에 밀접해 있는 학교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전은 불가피했다. 더구나 1974년부터는 서울에서 고교 평준화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당시 구자춘 시장은 서울시 교육위원회 의장이자 막강한 권력자였다. 하지만 여러 사안들과 달리 명문고 이전만은 강제로 추진할 수 없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 중에서 이 지역 명문고 출신이 많았기 때문이다. 명문고 이전은 바로 이들의 추억과 향수를 송두리째 빼앗는 일이었다. 특히 구자춘 시장은 종로구 화동의 경기고등학교를 강남구 삼성동으로 옮길 때 가장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92페이지 자의 반 타의 반. 그럼에도 소위 명문고의 강남 이전은 결국 성사되었고 현재의 강남을 탄생시킨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살펴보자. 1960년대 남서울 계획 발표와 제3 한강교의 건설로 한남대교, 강남이 비로소 서울 생활권으로 편입되었지만 영동권 개발 사업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 정부는 강남 개발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1975년 강남구를 신설하고 부동산 억제세 면제와 한강 이북 택지 소송 불허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동시에 추진한 것이 한국 사회의 교육열을 역이용한 명문고 이전 조치였다. 명문고 이전은 명문고 선호 심리를 이용한
인구 유입 방안이었던 셈이다. 1972년 10월 28일 문교부 장관은 경기고등학교를 영동 제2구 획정 제2구 영동 제2구획 정리지구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3년 동안 사업비 6억 9,600만 원을 들여 3만 2천여 평의 대지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교사를 지어 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인료 중 고교의 개념부터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담겨 있었다. 10여일 전인 10월 17일 요신헌법 발표와 비상계엄령 선포로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인데다 이미 고교 평준화를 통해 명문고의 의미도 상당히 퇴색해서 경기고 이전은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는 듯했다. 그런데 정부는 재학생뿐 아니라 국내외 동문까지 합세한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결국 양측은 기존 교사를 샤오셔를 그대로 유지해 정독 도서관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이전에 합의했다. 1976년 3월 경기고 이전에 이어 1978년 휴문고가 강남구 대치동으로 옮겨갔다. 기존 휴문고 부지는 현대그룹이 인수했고 현대그룹은 그 자리에 사옥을 지었다. 당시 대통령 연두순 씨는 다른 사안을 압도하는 권위가 있었는데 구자춘 시장은 명문고의 강남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이를 이용했다. 강북 각급 학교의 강남 이전을 대통령 지시사항에 넣어달라고 청와대 측에 미리 요청해둔 것이다. 이에 따라 1978년 서울시에 대한 대통령 연두순 씨 지시에 강남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가능하면 많은 학교가 이전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남의 구획정리지구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채비지를 학교용지로 헐값에 불화해줄 구실이 생겼고 학교 측의 은행용자를 알선해줄 수도 있게 되었다. 동문을 설득할 명분을 얻은 학교들은 너도 나도 강남 이전 계획을 세웠다. 경기고, 휴문고에 이어 1980년에는 숙명여중, 고가 강남구 도곡동으로 이전했고 서울고는 서초동으로 옮겨갔다. 1984년에는 중등고가 이륜동으로, 1988년에는 경기여고가 개포동으로 이전했다. 원래 경운공터였던 정동의 경기여고 부지는 현재 미 대사관 신축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곳이다. 한편 1974년 서울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와 함께 학군제가 실시됐다. 서울 시내를 5개 학군으로 나누고 중학교 졸업생은 같은 학군의 고교로만 진학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1978년에는 학군 수가 인구 증가와 신개발지 확대 등으로 9개로 늘어났다. 이 해는 강남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던 때였다. 경기고, 서울고, 숙명여고 등 이른바 강북 명문고가 옮겨간 강남구와 서초구는 그 유명한 8학군의 핵심이 되었다. 현재의 강남을 만들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학군의 위상은 대단했다. 그리하여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경기고, 휴문고, 서울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등이 강남으로의 대이동을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중앙고등학교와 경복고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명문 고등학교들이 강남으로